안녕하세요. 유튜브 보면서 나도 저렇게 월세 받으면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죠? 그렇죠. 누구나 하는 생각이죠. 근데 막상 시작하려고 보면 부동산 투자는 돈이 엄청 많아야 할 것 같고 네. 위험하고 또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브랜든 터너의 아주 유명한 책이죠. The Book on Rental Property Investing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막연한 생각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한번 좁혀보려고요. 좋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책에 담긴 어떻게 보면 통념을 깨는 전략들을 좀 파헤쳐서 여러분이 이거 진짜 써먹을 수 있겠다. 이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어가게 하는 겁니다. 맞아요. 해변에서 칵테일 마시는 건 아주 나중의 목표일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절대 환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책이 처음부터 딱 못을 받고 시작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 투자는 벼락부자 되기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네. 대신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관된 행동으로 부를 쌓아가는 여정이라고 강조하죠. 오늘은 그 여정의 첫걸음을 떼는 데 필요한 핵심 지도랑 나침반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책 요약이 아니라 이걸 내 상황에 적용하면 어떨까? 이걸 찾아가는 시간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왜 그렇게 많은 투자 방법 중에 하필 임대용 부동산일까요? 저자는 단기간에 사고 파는 플리핑 같은 건 사실상 또 다른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이 되는 거죠. 부의 생성기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게 이 책의 심장 같은 부분이에요. 다른 투자랑 다르게 이 네 가지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임대 투자가 강력하다는 거죠. 네 가지 엔진이요? 네, 첫 번째 엔진은 가장 직관적인 현금 흐름, 즉 캐시플로우입니다. 현금 흐름. 네, 월세 수입에서 대출이자, 세금, 보험료, 수리비, 그리고 세입자가 잠깐 없을 때를 대비한 공실 비용까지 이런 모든 지출을 다 빼고 매달 통장에 순수하게 남는 돈이죠. 그러니까 월급 말고 또 다른 월급이 하나 더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책에서 저자가 미래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지 말고 오늘 당장 현금 흐름을 만드는 부동산을 사라고 엄청나게 강조하던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하는 실수가 여기가 곧 개발될 거래. 이런 막연한 기대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부동산을 덜컥 하는 거예요. 저자는 그걸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불러요. 투기다. 네, 현금 흐름은 투자의 생명줄입니다. 시장이 알 좋아져도 매달 돈이 들어오면 버틸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내 돈으로 대출이자를 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방 무너지겠네요. 바로 무너지게 되죠. 알겠습니다. 현금 흐름이 케이크 본체라면 두 번째 생성기인 시세 차익은 그 위에 올라가는 달콤한 아이싱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네, 딱 좋은 비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건 보너스 같은 개념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세금 혜택도 있고요. 근데 저는 네 번째 요소가 좀 신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내 수익이지? 싶더라고요. 대출 상환, 은행 돈을 갚는 건데 이게 어떻게 부의 생성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마법 같은 부분입니다. 누가 그 은행 돈을 갚아주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 네, 내가 아니라 바로 세입자가 내주는 월세로 내 대출 원금이 차곡차곡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겉으로 보기엔 매달 은행에 돈을 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만큼 내 순자산은 꾸준히 늘어나는 거죠. 와, 그래서 저자가 이런 농담까지 해요. 나는 평생 최저임금 받고 한 푼도 저축 안 해도 세입자들이 내 대출을 갚아주니까 결국 백만장자로 은퇴할 수 있다. 진짜 강력한 조합이네요. 현금 흐름, 시세 차익, 세금 혜택, 그리고 남이 갚아주는 대출 상환까지. 이 네 가지가 함께 작동하는 게 임대 투자의 진짜 매력인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완벽한 이론인데 현실의 장벽은 또 다르잖아요. 새벽 2시에 변기 막혔다고 전화 오면 어떡해요? 이게 거의 밈처럼 돌아다니는 공포인데 그렇죠. 이런 관리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아주 현실적인 두려움이죠. 그래서 책에서도 명확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직접 모든 걸 다 하는 셀프 관리가 부담스럽다면 처음부터 부동산 관리 회사를 고용하라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맡겨라. 네, 광고부터 세입자 심사, 월세 수금, 유지 보수까지 대부분의 골치 아픈 일을 다 맡길 수 있죠. 비용이 들지 않나요?
물론이죠. 보통 월세의 한 8%에서 12% 정도를 수수료로 줘야 하지만 내 시간과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비용이라는 관점이에요. 이걸 사업비용으로 봐야죠. 관리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쳐도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돈이 없다는 문제도 있잖아요. 나는 투자에 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 책은 그 생각에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모든 투자를 100% 내 현금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그래요?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기본이고요. 심지어 그 대출에 필요한 계약금조차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요.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다룰 하우스 해킹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고요. 알겠습니다. 결국 관리 문제나 자금 문제나 다 방법은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실패하는 걸까요? 저자가 짚는 가장 핵심적인 실패 원인이 궁금하네요. 저자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사업을 사업처럼 다루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사업처럼 다루지 않는다. 네. 이걸 취미처럼 혹은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월세가 며칠 밀려도 아, 사정이 딱해 보이네 하고 봐주고 계약서에 있는 규칙을 어겨도 그냥 넘어가고 재무 상태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분석도 하지 않고요. 아, 세입자를 친구처럼 대하는 순간 사업은 감정적으로 흘러가고 원칙이 무너집니다. 이건 따뜻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명확한 시스템과 규칙으로 돌아가는 비즈니스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마음가짐의 문제군요. 사업가 마인드가 선봉의 첫 단추다. 알겠습니다. 근데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였거든요. 그렇죠. 액션 플랜. 네, 초보자가 당장 따라해볼 만한 실질적인 액션 플랜 어떤 것들이 있었죠? 여러 전략이 나오는데 특히 초심자들이 주목해야 할 두 가지 강력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하우스 해킹이랑 BRR 전략입니다. 하우스 해킹이요? 네, 먼저 하우스 해킹부터 이야기해보죠.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2가구에서 4가구가 살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한 집에는 내가 살고 나머지 집들은 세를 주는 거죠. 아, 말 그대로 내가 사는 집에 해킹을 해서 주거비를 없애거나 확 줄이는 전략이군요. 저자 본인도 이걸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월세 $650를 받아서 대출금 $630를 갚고 월 $20만 내고 살았다는 그 일화. 아주 인상적이죠? 거의 공짜로 산 거네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장점이 아주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첫째, 말씀하신 대로 주거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가장 큰 지출이 주거비인데 이걸 없애거나 오히려 플러스로 만들 수 있으니 돈 모으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정말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요. 바로 옆집에 세입자를 두고 산다는 게 뭐 사생활이나 소음 문제 같은 갈등이 생기면 훨씬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 네.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시죠. 친구처럼 지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너무 사무적으로 대하기도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저자도 강조하는 게 처음부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옆집에 산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집주인이고 상대는 세입자다. 이 프로페셔널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계약서 철저히 쓰고 모든 소통은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또 다른 결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나요? 네, 바로 대출입니다. 아, 대출 조건이 달라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순수 투자용 부동산을 살 때보다 내가 직접 거주할 집에 살 때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 맞아요. 미국에는 FHA론이라고 정부 보증 덕분에 3.5% 같은 아주 낮은 계약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한국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이나 신혼부부 전용 대출 같은 정책 금융상품이랑 비슷한 개념이죠. 네네. 핵심은 내가 직접 살 집이라는 명분이 생기면 순수 투자 목적일 때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내 집 마련과 투자를 동시에 그것도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다니 정말 스마트한 방법인데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름부터가 아주 독특합니다. BRRR. BRRRR. 무슨 암호 같아요. 하하, 저자가 직접 만든 이름인데요. 자원을 묶어두지 않고 계속 재활용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눈덩이처럼 불려나가는 아주 역동적인 방법입니다. 오, 각 알파벳이 하나의 단계를 의미해요. 첫째, buy, 매입이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수리가 필요한 부동산을 찾아서 삽니다. 네. 둘째, rehab, 수리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집을 개선하고요. 셋째, rent, 임대죠.
수리가 끝나면 좋은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를 놓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임대사업 흐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다음부터가 핵심이겠죠. 네 번째 R, 리파이낸스, 재이용자. 맞습니다. 여기가 클라이맥스죠? 수리를 통해서 부동산 가치가 올랐잖아요. 네, 올랐죠. 그럼 그 높아진 가치를 기준으로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이걸 재용자, 리파이낸스라고 하죠. 이때 목표가 뭐냐면 처음에 투자했던 내 돈, 즉 매입비랑 수리비를 전액 회수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 돈을 전부 다 회수한다고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그게 바로 이 전략의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처음 바이 단계에서부터 아주 싸게 잘 사야 하고 리헵 단계에서 예산을 넘지 않으면서 가치를 확실하게 높여야 하죠. 와, 그렇게 해서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다면 이제 마지막 R, repeat, 반복 단계로 넘어갑니다. 회수한 돈으로 똑같은 과정을 다른 부동산에서 또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금이 한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돈을 빼내서 다음 투자로 이어가는 자금의 회전이 핵심이군요. 정확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초기 자금 한 번으로 무한정 부동산을 늘릴 수 있다는 말이네요.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요. 물론이죠. 이 전략에서 가장 큰 위험은 뭘까요? 가장 큰 위험은 역시 재융자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내가 예상했던 만큼 집 가치가 안 오르거나 혹은 금리가 갑자기 확 올라서 대출 조건이 나빠지면 투자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고 돈이 묶여버릴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수리 후 예상 가치를 아주 보수적으로 예측하고 수리 예산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이 전략의 성패를 가릅니다. 좋은 전략을 알았으니 이제 좋은 매물을 찾고 판단하는 눈을 길러야겠네요. 책에서 여러 방법을 소개하는데 특히 온라인 시대에 바로 써먹을 만한 재미있는 팁이 있더라고요. 네, 크레이그리스트 활용법인데 한국 실정에 맞게 바꿔보면 직방이나 다방,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같은 플랫폼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보통 이런 곳에서 매매로 나온 집을 찾잖아요. 네. 근데 저자는 역발상을 제안해요. 임대 매매를 보라는 겁니다. 새를 놓은 집을 보라고요? 왜요? 주인 직거래로 새를 놓은 매물을 찾아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죠. 혹시 이 집 파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 질문의 타겟은 관리에 지친 아마추어 집주인들입니다. 세입자 구하는 것도 귀찮고 고쳐주는 것도 힘든데 마침 누가 사주겠다고 하면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 의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와, 시장에 나오지 않은 숨은 매물을 발굴하는 아주 창의적인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거 정말 좋은 팁인데요. 그렇게 매물 후보들을 찾았다고 쳐요. 근데 이걸 일일이 다 들여다보고 수익률 계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좀 빠르게 걸러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모든 매물을 정밀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쓰는 게 경험 법칙인데 책에서 소개하는 가장 대표적인 필터가 바로 2% 룰입니다. 2% 룰이요? 네, 월 임대 수입이 매입 가격의 2%가 되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부동산이라면 월세가 200만 원은 나와야 한다는 뜻이죠. 1억에 월 200만 원이요. 솔직히 요즘 한국 시장, 특히 수도권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 규칙이 현실이랑 너무 동떨어진 건 아닌지? 바로 그게 이 경험 법칙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이 책이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쓰였다는 걸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한국처럼 부동산 가격은 높고 상대적으로 월세 수익률이 낮은 시장에서는 이 숫자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중요한 건 2%라는 숫자가 아니라 빠른 필터링이라는 개념 자체입니다. 내 상황과 시장에 맞게 기준을 조정해서 쓰는 지혜가 필요하죠. 아, 기준을 바꾸라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한국 시장에서는 1% 룰이나 지역에 따라서는 0.5% 룰을 나만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매물은 그냥 과감하게 넘기고 기준에 근접하는 애들만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시간을 아끼는 거죠.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그 원리를 활용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브랜든 터너의 책을 통해서 부동산 임대 투자가 막연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과 시스템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도구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4가지 부의 생성기를 이해하고 하우스 해킹이나 BRR 같은 실행 계획도 살펴봤고요. 무엇보다 취미가 아닌 사업으로 접근하는 마음가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장이 던지는 질문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행동에 옮길 것인가? Will you take action?
그렇죠. 결국 아무리 좋은 지식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게 있다면 그걸 시작점으로 삼아서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계획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지금 당장 부동산 앱을 켜서 여러분이 사는 동네의 다가구 주택 시세가 어떤지 한번 검색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혹은 만약 내가 하우스 해킹을 한다면 지금 내는 월세나 대출이자가 얼마나 줄어들지 간단하게 계산해 보는 거죠. 그 작은 클릭 한 번, 계산기 한 번 두드려보는 그 행동이 어쩌면 여러분의 경제적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